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페렌마이크 초대석.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주 잘 아시고 근황이 많이 궁금했던 분을 모셨습니다. 네,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모시고 우리 삶 전반 두루두루 한번 짚어보고 또 의원이셨던 만큼 정치적인 지형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 수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페렌마이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만나뵌 지가 한 5개월 지났나요? 예, 그런 그러죠? 것 같습니다. 한 2월 정도. 예, 2월이니까 2월, 맞습니다. 이제 5개월, 2월 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때도 많은 사랑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최근 근황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강수성님 최근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원래 저는 이제 대학에 교수로 있다가 네. 국회를 의원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청와대 가서 경제수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이제 그 교수로서의 휴직 사유여서 네. 휴직이 끝난 직후에 바로 대학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7년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아하. 5월 10일 날 제가 출근을 했는데 청와대로 네. 그 당시에 이제 5월 10일 한 11시 반쯤에 네. 이낙연 총리 지명자랑 그다음에 이제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네. 청와대로 11시 반쯤 왔습니다. 아. 근데 그 두 분을 뵙고 이제 국가 운영을 잘 부탁드리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한 11시 정도에 청와대에 오시는 것으로 네. 이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또 그 두 분만 뵙고 이제 네. 청와대를 나와서 예. 사표는 뭐 하루 이틀 뒤에 수리가 됐고 아하. 그 다음 날 바로 제가 있던 성신여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예. 네. 우리 보맨 마이크님 어느 정부 때의 경제수석인가요? 그래서 제가 약간 지금 혼란스러울 텐데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까지 있었던 경제수석이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바로 그때 그 박근혜 때 경제수석이 맞습니다. 네, 또 우리 토니님은 역시 또 아주 위트 있다고 얘기할까요? 유근이신 줄 알았습니다. 네, 이 아주 언론인 중에서 조선을 붙이신 유근일 그분도 주필을 마지막에 하셨나요? 글쎄 또 그렇게 보니까 또 이 외모가 비슷하게 제 외모가요? 유근일 씨인 줄 알았습니다라고 지금 아주 우리 저 토니님이 상당히 보면은 위트도 있고 또 이렇게 감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좋게 봐주시는 분은 제가 사실은 제 친척이 박중훈이라는 친척이 그게 이종사촌인데요. 이종사.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박중훈을 닮았다는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군요. 또 뭐 크게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그 트로트 가수 태진아를 닮았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태진아나 박중훈 또 아까 유근일 전주필보다는 우리 강수석이 훨씬 더 아주 젊고 스마트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실제로 유근일 전 논설주간보다는 뭐 연배도 훨씬 적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랑 우리 강수석은 아주 비슷한 연배입니다. 예. 더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아주 비슷한 연배라는 사실만 말씀드리고요. 예. 그 당시에 이 박중훈 씨가 영화배우 박중훈. 네, 그렇습니다. 비와 당신을 노래 불렀고 라디오스타의 주제가가 비와 당신입니다. 그거를 노래 부른 박중훈 씨보다도 더 우리 매력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주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어렵다 지금 하죠.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현재 상황을 설명을 좀 쉽게 해주시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금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연간 단위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갔던 거는 1998년 IMF 때 간 이후로
마이너스로 간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네. 이제 올해 연간으로 네.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한국은행은 마이너스 뭐 1% 언저리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상황이 악화되면 그거보다 더 안 좋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하여튼 우리가 경제가 안 좋을 때 우리가 IMF를 쉽게 떠오르는데 그거 이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지금 IMF 이후에는 처음이라는 거죠. 연간 단위로 연간 처음이 될 단위로. 것 예, 같습니다. 당연히 예, 토니님 감사합니다. 신사진행 김전무님 제가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스타벅스는 돈이 없어. 예. 예, 하여튼 뭐 돈의 과소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토니님의 마음만 제가 잔뜩 전달을 받겠습니다. 네, 서민들 삶이 그렇다면은 IMF 때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지금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이 거리에서 만나는 서민들, 시장에서 만나는 서민들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막막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재난지원금이 이렇게 찔끔 나온 거를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서민들 삶은 앞으로 뭐 나아질 기미가 당분간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강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이게 큰 한숨부터 나오는데요. 네. 이제 저는 이렇게 보통 일반 분들이 보는 거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네. 사실은 지금 일반 분들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다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이전부터 굉장히 어려웠고 오히려 지금 코로나가 그 어려운 상황을 네. 감추고 있다라는 생각을 네.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이제 예전 생각을 지금 답답하고 있어서 예전 생각을 많이 잊어버리신 부분이 있지만 네. 코로나 금년 한 2월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거의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요. 네. 뭐 그거는 세계 경제 탓보다는 우리 내부의 굉장한 정책 실패들로 인해서 그렇죠. 네. 우리 경제가 작년에도 2% 상장을 했는데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 2% 성장 중에 4분의 3이 정부가 돈을 풀어서 아하. 빚을 내서 돈을 네. 풀어서 한 성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런 부분이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네. 코로나가 사태가 발생하면서 네. 지금 정부가 거의 뭐 무제한적으로 재정을 풀고 네. 금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이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향후에 네.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두 가지 다 나쁜 케이스인데 한 가지 네. 케이스는 코로나가 더 확장되거나 더 많이 전염병이 있게 된다면 그거는 더 그것도 나쁜 뉴스이고 네. 또 하반기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잠잠해졌다고 한다면 네. 그럼 이제 그동안 우리가 긴급하게 투입했던 이제 조치들이 이제 다시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때는 그렇죠. 굉장히 우리 경제에 민낯이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 민낯이라고 하면 네. 지금은 가게에서는 신용불량,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들은 신용불량자 부분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신불자. 신불자. 예. 네. 요새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그러니까 연체가 많이 늘어나서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또 각종 중소기업들에서는 굉장히 부도 위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네. 또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세계 경제의 위축과 그 다음에 세계 교역량의 증가가 점점 줄고 있거든요. 교역량이 잘 늘지 않고 오히려 줄고 있어서 네. 이러한 대기업, 중소기업, 가게까지 네. 전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일부에서는 이제 예전에도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퍼펙트 스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네. 다양한 모든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치는 것들 예. 그런 상황이 하반기에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강수석 말씀을 들으면 참 이 난감해집니다. 예, 지금 코로나가
아직 그렇게 뭐 진정됐다 한 2주, 3주 전에는 진정 기미가 있다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또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지금 각 지역별로 이렇게 확산되는 어젠가요? 50명대 유지했다가 일요일 40명대 하루 신규 확진자 수. 그러니까 지금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말은 다시 또 쑥 들어갔죠. 예,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경제는 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게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뭐 L자형 다시 반등을 하면은 뭐 V자형으로 반등을 하거나 뭐 U자형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경기 곡선을 얘기를 하는데 자, 코로나가 지금 상황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은 어떻게 우리 시청자들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참 뭐 쉽지 않은 질문이겠지만. 예, 그래서 저도 뭐 이제까지 경제학만 한 40년 공부했지 네. 전염병에 대해서는 사실 공부를 그렇죠. 많이 안 해서 크게 전문성은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네. 상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흔히들 1918년, 19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이야기를 그렇죠. 많이 하고 네. 또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불렸던 것이 이제 60년대에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WHO에서 네. 팬데믹이라고 해서 세계적 대유행이다라고 네. 선언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네, 네. 이 세 가지 것들의 공통점은 1회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하. 반드시 2차 감염이 있었다는 네. 게 이제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금년 11월에 있을 미국 네. 대통령 선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이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지금의 경제 상태로서는 그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게 되면 필패라는 위기 의식이 있을 겁니다. 아하. 그래서 조금 위험하더라도 빨리 경제 활동을 재개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조급해하면서 지금 미국이 다시 또 확진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리고 다른 그 뭐 중남미 국가나 이런 네. 국가에서도 아주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리고 또 이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백신이 단기간에 뭐 금년 내로 그렇죠. 개발되는 건 거의 어렵다는 예, 게 난망입니다. 중론인 예, 것 같고 이제 맞습니다. 그런 네. 것들을 종합하면 최소한 코로나 상황이 네. 금년 하반기 이전에 끝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말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하반기까지 아하.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거다라고 아하.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하반기까지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하면은 내년, 후년 이런 앞으로 1, 2년 내에 경기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해도 무방한가요? 어떻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저는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기 네. 반등 자체는 네.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근데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된다면 네. 경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종식이 된다면? 예, 네.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고 그럼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조금 네. 더 우리나라는 생각해 볼 여지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제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우리나라가 IMF 이래로 97년 이래로 가장 나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네. 우리 경제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닙니다. 뭐 미국으로 치면 미국은 연율 뭐 마이너스 35%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니까 금년 2분기가요. 마이너스 35. 예, 연율로 치는 거니까 이제 분기별로 치면 한 7 내지 8% 그렇죠. 마이너스 성장이 네, 나누기 4. 예, 예, 그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예. 네. 근데 저는 세계적으로 이걸 제가 코로나가 끝나면 왜 그렇게 좀 V자 반등이 가능하다고 믿냐 하면 이번 사태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사건은 아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건 갑자기 병마라는 것 때문에 경제 활동이 스탑돼서 일어난 문제고 그렇죠.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으로 저는 보이고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보이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에서 꽤 괜찮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지나치게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예, 그리고 뭐 지금 금년도만 해도 정부가 지금 내야 될 빚이 100조 원이 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굉장히 재정 건전성이나 국가 부채 이런 측면에서 네. 점점 이렇게 위험 구역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 네. 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정책 수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세계 경제가 어렵다 하고 특히 한국 경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 이렇게 밝은 빛을 보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경제 어렵다고 하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지금 언뜻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가 부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자 국가의 빚 이게 지금 재정 돈 풀어서 그야말로 땜빵을 한다 뭐 이런 우리가 속칭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국가 부채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고 이 한국 경제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칠지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 부채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당국자나 또는 네. 정치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국가 부채 문제가 거의 뭐 이런 건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네.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 문제는 첫 번째 우리가 잘못 알려진 것은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수준이 외국에 비해서 매우 괜찮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부채 수준이 지금 한 GDP의 3, 4%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네. 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외국에 비하면 매우 괜찮다. 이런 식으로 외국은 지금 뭐 통계에 따라서 100%다, 80%다, 120%다라고 하기도 네. 하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우리 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주장이고요. 그렇습니다. 또 예. 일부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주장에 동의를 네.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부채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나라가 정의할 때 부채는 굉장히 좁은 의미의 부채고 그렇죠. 외국과 그 부채의 범위를 같이 해놓고 보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 비율이 40%대가 아니라 7, 80%대로 그러니까 급증할 수 있다. 예. 만약에 범위를 맞추게 되면 국가 부채의 정의에 따라서 예. 지금 40%대가 70%, 80% 넘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일부 네. 좀 매우 광범위하게 잡으면 뭐 140, 50%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범위를 굉장히 작게 우리만 작게 잡고 우리가 작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그렇죠. 포인트고요. 예. 두 번째 포인트는 국가 부채의 그 수준 자체도 문제지만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가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수준도 중요하지만 늘어나는 네. 스피드가 너무 빠르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고요. 네. 또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나라 국가 부채 현재 상태를 이제 선진국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네. 선진국이 우리와 같은 근데 이제 그 국가 재정이라는 거는 고령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전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적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부양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니까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현재의 이제 그 국가 부채 수준은 네. 선진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고령화 수준일 때보다 우리가 지금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우가 남북한 문제를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만약에 남북 통일 문제가 되게 되면 이제 국가 재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네. 그때를 대비해서 해야 된다라는 대비해서 우리 국가 재정을 잘 아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에서 보면 여전히 스몰 오픈 이카노미, 즉 그렇죠. 소규모 개방 경제입니다. 네. 근데 이제 현대와 같은 시대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이 크게 네. 이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인데 통화 정책은 많이 의미가 없어지고 네. 맨날 국가 부채가 올라가게 되면 재정 정책도 굉장히 한계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가게든 정부든 간에 빚이 많으면 좋습니까? 아닙니다. 빚은 상대적으로 적은 게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렇죠. 그 전문가에 따라서는 국가 부채, 국가 채무 뭐 이렇게 용어도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이해를 국가 채무, 국가 뭐 부채 지금 말씀하신 따라 이 규정에 따라서 이 40% 70%인데 그걸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부채 채무 뭐 이렇게 시청자분들께서 헷갈리실 텐데요. 그냥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D1, D2, D3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국가 부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부채는 D1이라고 하면 정부가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부채. 갚아야 될. 네, 정부가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갚아야 될 부채. 그걸 이제 D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D2는 이제 일부 준정부 기관의 부채까지도 포함한 것이고요. 공기업도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D3는 이제 공기업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광범위한 정부 부분을 이제 비교해서 다 포함해서 하는 파트고요. 이제 거기에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게 D3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D1을 기준으로 해서 40이다, 45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D2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다 이걸 그 스펙트럼을 이제 제대로 보려면 D3까지도 감안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연금 부채라든지 연금 충당 부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 가다가 이제 정부가 공무원 연금을 주려면 엄청나게 많은 부담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요 D1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너무 범위를 좁힌 거군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굳이 용어를 쓰자면 국가 채무라는 용어를 보통 이제 D1을 갖고 쓰던 건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국가 채무, 국가 부채 이걸 이해를 쉽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그 용어를 D1, D2, D3로 그렇게 하면서 그거에 어디까지를 부채로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GDP 대비 40%대 그게 70%대까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해가 되셨죠? 혹시 시청자 여러분 그 궁금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강석훈 수석의 뭐 경제에 관한 한 거의 이 분야별 모든 경제 수석을 하면서 하다못해 노동 문제까지 아주 깊이 천착한 그런 그 전문가시니까요. 혹시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은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눈에 띄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경제 난국, 뭐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따라오는 것이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조조정. 우리 기업에서 흔히 쓰는 말이죠. 인력 줄이기를 이제 포장을 해서 구조조정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 구조조정 민간 부분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금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게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알기 쉽게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구조조정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어떤 경제 내에서 그러니까 세사를 돋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골문사를 이렇게 제거해 내가는 과정 그것이 이제 구조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살이 돋으려면 이제 거기에 상처 이런 것들은 치료하고 이제 정리해야 되는 게 구조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경제적 측면을 놓고 보면은 어떤 경제 내에서 부실한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해야 이제 그런 부분을 정리함으로 해서 거기에 쓸데없이 가 있는 자원을 새로운 성장 분야로 옮겨가는 과정.
이제 그리고 건실한 부분을 옮겨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조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그 김 전무께서 구조조정을 이제 인력 줄이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칭 예, 통칭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것 자체 그것만은 아니고 그렇죠. 경제에서 새롭게 앞으로 이제 세사를 돋으려면 경제적인 표현으로 하려면 이제 새로운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육성하려면 그렇죠. 이제 네. 헌살이라고 하는 네. 골문살이라고 하는 부분을 네네. 도려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인력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업종 전환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97년 상황을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예. 제가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네. 97년 외환위기 그러니까 그 저희 학생들은 학부 학생들은 그때 태어나거나 뭐 태어나기 전이거나 이래갖고 그 전부 무슨 구조정이 그렇군요. 뭔지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혹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이런 그때 IMF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네. 뭐 그때가 그런 때가 있었나를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네네.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97년, 98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또 굉장히 막 수없이 많은 제 기억에 140만, 150만 뭐 이런 실업자들이 넘쳐나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IMF와 같은 구제금리를 굉장히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네. 그런 98년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99년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우리가 IMF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이제 어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으나 네. 이제 그것이 결국 미래로 나가는 발판이 됐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대기업이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뭐 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그룹들도 네. 그때 다 네. 정말 어려운 고비를 다 겪으면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SK, LG그룹 다 같은 상황이었죠. 네.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네. 새롭게 태어나서 오늘날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이제 핵심 회사들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네. 요번에 이제 이 코로나 경제 위기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가 없어졌을 때 위기가 가라앉았을 때 다시 한번 비약할 수 있는 무엇인가의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고 네. 그 필요한 과정을 이제 뭐 그때 구조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요번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상에서 책임이 있는 정부라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우리 후대를 생각하는 정부라면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무엇으로 먹여 살릴 것이냐. 그 문제와 더불어 네. 구조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네. 전혀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 있다가 청와대 국회에도 가보고 이제 청와대에도 있어봤고 이런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는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네. 집권 여당이 많이 이제 압승을 네. 했다라고 보는 건데, 네. 근데 제가 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야,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회사가 구조조정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겠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누가 나를 지켜줄까? 생각해 보면은 그래 민주당 정부가 나를 지켜줄 것 같아. 이쪽이 통합당 정부는 뭐 구조조정 한다고 막 날 자를 것 같아. 표현이 좀 네. 그렇습니다만 이제 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 아주 냉정하게 본인들의 그 뭐라 그러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민주당을 선택한 분들이 적지 않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국민의 표만을 생각하면 그래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절대
자리를 잃지 않게 지켜드리겠습니다가 맞습니다만 그건 이제 오늘의 국민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내일의 국민과 나라의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는 네. 이번 기회도 네. 약간의 부실한 기업들을 좀 정리해가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그 정리해가는 과정 중에서 어떤 인력 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번에 충분히 돈을 뭐 100조 원, 120조 원을 지금 마련해서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 그렇죠. 충분히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국가 경제에서 진정한 주인의식을 가지는 그런 정책을 기대했었는데 네. 뭐 기대의 난망이라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중에 우리 스파크님 분리수거 시 3차 추경 받아서 10,000개 넘은 일자리를 정부 돈으로 준다고 기사를 봤는데 청년들 지금 비취업자, 자영업자들은 정부 추경 저희가 갚을 돈으로 저런 일자리를 주려고 아이들을 가르쳤으니까 정부의 그 시책 이거를 지금 날카롭게 비판을 하는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후원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일단 우리 세대만이 사는 것이라면은 이렇게 돈 풀고 뭐 추경 더 1차, 2차, 3차로 하고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세대만이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하면은 더 이 아주 정밀하고 더 차원 높은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런 면에서 구조조정 이게 뭐 통칭 아까 인력 줄이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력 줄이기를 포함한 기업 경쟁력 되살리기 위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겠군요. 지금에도 그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구조조정에 더해서 그러면은 이제까지 이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 네. 경제를 이렇게 짓눌러 왔던 여러 가지 각종 규제들이나 네. 그다음에 뭐 불합리한 정책들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좀 없애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현 정부가 네. 여러 가지 그 노동조합이라든지 네. 이제 그런 것들의 지원을 받아서 노동자의 지원을 받아서 집권한 부분이 있고 그렇죠. 노동자 네. 측면에서 또 현 정부가 제 그냥 생각에는 아무래도 내가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나랑 생각은 좀 다르지만 내가 좀 빚진 것이 있었으니 이제 거기 얘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제 보다 정말로 제가 너무 이상적인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로 나라를 생각한다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 이제 좀 기업 부분도 희생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제 노조나 이런 부분도 서로 희생하고 같이 상생하자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리더십을 좀 발휘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좀 네.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른바 귀족 노조의 그 폐해 이런 얘기는 기회 있을 때마다 참 강조하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그 노동자 세력들, 노동자들이 뭐 세력화하는 거는 그건 뭐 좋습니다. 자기의 주권 행사라든가 자기들 권리를 옹호하고 하는 건데 권리만 옹호하고 책임질 것은 전혀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세태가 진행이 되고 이 귀족 노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더 귀족화하고 더 권력화하고 우리 또 이 그 강수석께서 경제수석으로 하시면서 이런 노동 문제도 아주 열심히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노조, 특히 대기업 노조, 민노총으로 대표가 되는 대기업 노조들이 글쎄요. 양보하는 거를 바라는 건 기대난망일까요? 어떻을까요? 참.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들은 걸로는 네. 그러니까 결국 노동조합의 그런 양보를 요구하는 거는 뭐 그냥 제 현장 경험으로는 세기의 경읽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기의 경읽기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결국 이제 저는 노동조합이 또 그렇게 본인들의 노동조합의 이익을 주장하는 것도 네. 저는 뭐 우리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기의 이익을 주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네. 그걸 뭐 100% 그렇습니다. 탓할 수만 있는 것은 탓할 아니라고 수만은 생각합니다. 없죠. 예. 근데 이제 이 노동자의 문제는 네. 어떤 문제냐 하면 사실은
이제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문제인데요. 뭐 영어 표현을 쓰면 내부자, 외부자 이렇게 그렇죠.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내부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내부자의 이익을 높이려는 게 이제 내부자 그 노동조합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내부자의 권리를 높이면 노동조합 외에 속해 있는 네. 외부자들은 네. 그 피해를 올곧이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동조합이 내부자 문제를 천착할 때 네. 정부가 나서서 네. 이건 내부자의 논리와 외부자의 이해를 같이 중화시키는 작업,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양자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지나친 것들을 양보를 끌어내서 지나친 노동조합의 요구를 정부가 나서서 양보를 끌어내고 네. 그 양보를 통해서 외부자도 같이 상생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 저는 걱정이 물론 이제 저희 정부에서 제가 정부에 있을 때마다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온갖 뭐 어려움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게 이제 정부로서는 가야 네. 할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네. 그 내부자의 얘기를 정부도 그 내부자의 편이 돼버린 것 같고 아하. 이게 좀 말씀이 이렇게 흘렀습니다만 이게 나온 김에 네. 결국 내부자 편의 핵심을 된 사태가 요번에 있었던 인천국제공항 그렇습니다. 사태거든요. 네. 거기에 내부자들은 정말 만세 부를 그렇습니다. 일이지만 제가 별도로 이따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내친 김에 쭉 그걸 또 풀어주시죠. 예, 네, 인천공항 문제. 네. 내부자에게는 만세를 부를 이야기입니다.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렇지만 이제 외부자의 입장에 놓고 보면 저기는 그래서 저기는 자기네끼리는 네. 자기네끼리 철옹성을 쌓고 외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기회를 봉쇄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비정규직이라도 물론 이제 비정규직이라도 되지 못해서 그걸 갈망하고 있는 더 힘든 사람들은 누가 챙겨줘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그 늘어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충분히 예. 다 국민 혈세로 그 운영이 되는 공기업인데. 예, 그죠? 그리고 예. 사실 현장에서 지금 보면은 3,500만 원, 4,000만 원, 제가 정확한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언론 보도는 3,500에서 4,000 예. 정도가 되는 정규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의 95% 맞나요? 한 90%의 대학 졸업생들도 그 정도는 지금 취직할 겁니다. 아,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예, 예. 당연합니다. 예. 예. 그렇게 기회를 다 봉쇄하고 나서 뭐 무슨 이상한 뭐 제가 이렇게 표현 좀 과격합니다만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한 5번씩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논리로 네. 전혀 이게 한 것이 매우 정의로운 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걸 저는 그렇죠.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그들이 이게 너무 이게 거품이 보도에 거품이 있다. 또 가짜 뉴스가 일부 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해명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또 이 뭐 김두관 지금 이번에 됐으니까 이제 3선 4선 의원인가요? 예. 이 참 궤변을 또 늘어놓는 걸 보고 제가 혀를 찼습니다만은 글쎄요. 이게 결국은 그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뭐 인천국제공항 당연히 공공기관일 수밖에 없죠. 거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거에 혈세가 투입이 되면은 당연히 효율성 문제, 인풋 대비 아웃풋, 생산성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ABC 아닙니까? 완전히 그 기본인데 이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이게 지금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간 데가 그 인천공항이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가가지고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를 한 게 결국은 3년 반 뒤에 이렇게 억지로 현실화가 된 겁니다. 그 후유증은 뭐 고스란히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 좋아하는 여행객뿐만이 아니라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 피해가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인천 이 사태는 인천공항 사태는 지금 경제계 쪽에서는 당분간 계속 이끌어 나갈 핫 이슈면은 불명한데요.
저는 예.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정부를 운영하면서 네. 제일 고민했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비정규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저희가 정부에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네. 정리를 했었냐 하면 네. 반복적으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킨다. 아, 반복적으로. 예. 그리고 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한 건데 이제 제가 구태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뭐냐 하면 네. 이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이 저는 뭐 일종의 바둑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하. 바둑이 보면은 흑이랑 백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정부의 정책은 대한민국 사람들이나 모든 것들을 흑백으로 보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 같아요. 내 편 아니면 내 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비정규직 아니면 없고 뭐 이런 네.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사실 그렇죠. 세계는 세상은 제가 그냥 약간 문학도 아니지만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은 무지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호의 정도가 네. 완벽하게 그 보호되는 그 고용 시장에서 네. 완벽하게 보호되는 그런 계층도 있는 반면에 또 그 특성에 따라서 네. 보호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옅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해야 경제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죠.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딱 가운데를 잘라서 흑백으로 나누고 네. 예를 들면 뭐 흑은 나쁜 것, 백은 좋은 것 이런 식으로 경제를 계속 운영하니까 네. 하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최근 경제 상황을 우리 강수석 그 경험이 녹은 지금 현재는 성신여대 경제학 교수로 있지만은 우리 강수석은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까지 지킨 청와대 경제수석이었죠. 그다음에 19대 때 서초을의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그러고 지금 여러 가지 또 그 전에 공부 마치고 와서는 연구소에도 있었죠. 대우경제연구소에도. 네, 예, 그러니까 실물과 두루두루 이렇게 경험을 한 아주 몇 안 되는 대한민국의 아주 소중한 그런 경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폭이 그래서 상당히 높아졌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그 인천공항 사태로 우리가 옆 비행기를 탔습니다마는 국가 부채 급증, 이게 급증의 속도가 문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자, 이것을 푸는 방법이 이 정부의 카드가 몇 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증세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고 또 올 하반기에 교통 관련 세금을 올린다고 하죠. 교통. 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무서워서 차를 못 갖고 다닐 정도의 그런 세금을 인상 움직임이 있는데요. 자, 증세. 지금 이 경제난국하고 증세하고 연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사실 저는 데이터를 보면 제가 새가슴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겁이 나서 못 보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5년 단임 정부 이래로 놓고 보면 정부마다 어찌됐건 그 국가 재정을 좀 아껴 쓰려고 정말 각고의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년 정부 기간 내에 GDP 대비 국가 부채의 비율, 여기서 이제 국가 부채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 채무입니다. D1을 기준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5년 기간 내에 한 2 내지 3%포인트 정도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정부든지 간에 돈을 이렇게 뭐 쓰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게 이제 미래를 위해서 좀 우리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는 급격하게 진행이 돼서 복지 지출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경제학자들의 추계는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2020년대 2%대일 겁니다. 2030년대 되면은 1%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급격하게 저하되고 노인 비율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부채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각 정부마다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네. 국가부채 비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국가재정을 운영을 했죠. 아하. 그래서 2 내지 3%, 그러니까 5년 정부를 놓고 보면 대략 한 2 내지 3%포인트 정도의 비율 상승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암묵적으로 네.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고령화 심각하고 또 스몰 오픈 이카노미, 그러니까 소규모 개방 경제이고 또 남북 통일을 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그 정부 내에 정말 그 합의점은 뭐냐면 40%를 넘지 말자 이런 거였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다양한 논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유럽 국가에서 네. 60% 정도를 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에는 거기서 약간 이제 안전 버퍼를 둬서 40%를 지키자라고 했고 제가 정부에 있을 때는 국가부채를 비율이 40%를 못 넘게 법으로 만들려고 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저희가 그 지키려고 했던 것들인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뭐 거의 지금 그렇죠. 작년 올해 사이는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계산하기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10%포인트면은 그러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해서 보지 못할 급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급증하고 있고 이렇게 되다가는 저는 뭐 이 펜앤마이크와 같은 이런 그 공공장소 이런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속도로 계속 늘어난다면 네. 2020년대 중반 어느 날 대한민국은 정말로 커다란 국가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재정을 적절히 아껴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잘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천천히 각국의 우리 각 이제까지 있던 정부가 어찌됐건 돈을 좀 물 좀 한 컵 드시고 좀 천천히. 아닙니다. 너무 흥분해갖고 돈을 쓸 때도 많이 쓰게 되면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갚을 거다. 라는 얘기를 다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정부는 어떻게 갚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결국 국가 재정의 안정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증세가 필요한 거 아닌가? 꼭 경제학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증세 얘기는 전혀 꺼내지 않고 그렇죠. 있죠. 굉장히 그것도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더 증세하는 방식 그 방식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로는 지금 급증하고 있는 국가 부채 문제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앞으로 국가 재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솔직한 정부의 계획이 필요하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증세 세금 더 걷어서 좋다는 국민들은 없을 테니까 증세 움직임 이런 것들은 가급적 하여튼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그 추진 움직임을 안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상당히 보입니다. 제 기자 식견으로도 그게 많이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부자들 일부 초상위 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 이거 갖고는 지금 이른바 조족지열이죠. 조족지열. 그렇습니다. 이 상당 부분 경제 문제에 대해서 큰 줄거리는 우리가 리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이 대목에서 정치 얘기로 한번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석훈 수석은 19대 때 서초을 지역에 서울 서초을 지역에서 현역 국회의원 생활을 4년을 하셨는데요. 바로 그 18대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승덕 전 의원. 네, 뭐 글쎄요. 거승덕 의원 하면 저는 누구누구야 미안하다 하는 누구야 여러분들 많이 기억을 나십니까? 누구누구야 미안하다라는 얘기로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같은 그로 있는데 거승덕 의원 후임으로 19대 때 지역에서 당선이 되셨고 그 뒤에 이제 20대 또 이번에 21대는 지금 현역 의원이 박성준 의원 거기에 구청장을 아마 하셨던 분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새로운 신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신기록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 서초에 우리 주민들도 꽤 계실 테니까요. 경선을 했는데요. 그 지역에서 경선을 했는데 1차 경선이
글쎄요. 정말 이런 일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소수점 뒤에까지가 똑같은 득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경선으로는 뒤에가 소수점 점점점점까지 똑같으니까 아 이건 경선이 동점 경선 해가지고 2차 경선을 한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유일한 케이스. 2차 경선을 해서 또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아슬아슬한, 얼마나 아슬아슬한지는 본인한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만은 경선에 정말 아주 전무하고 또 앞으로도 후무할 그런 동점으로 아주 분루를 삼킨 그런 뭐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 얘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잠깐만 좀 해주시죠. 네. 네. 그 서초 을 지역구에 그 미래통합당 경선이 있었고 전화 여론조사 경선이었죠. 경선 1차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50.0 대 50.0 이렇게 나와서 많이들 놀랬고요. 저도 놀랬고 2차 경선을 했는데 49.8 대 50.2 그러니까 0.2%포인트 차이인데 결국 이거를 전화 받는 사람으로 치면 1명 또는 2명 차이로 1000명 중에 이제 그렇게 그게 판가름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성준 의원께서 당선이 되셨죠. 아까 좀 전에 근데 저기 보니까 낙타님인가 저더러 말을 좀 천천히 하라고 하셔갖고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별 빠른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그렇군요. 아까 저 재정 얘기할 때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워낙 그쪽 방면에 정통을 하시니까 지금 현 정부의 실정 이런 것들을 막 속사포로 쏘아 주셨습니다. 뭐 저는 심정 아주 120%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서초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점까지 같아서 경선에서 동점이 돼서 재경선을 했던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경우가 제 기억에는 없었는데 아마 없었죠? 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그 당사자인데요. 예, 그런 차이로 재경선을 통해서 아주 분로를 삼킨 그런 기억이 제가 납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19대 때 4년 국정 경험이 있으니까 정치판, 여의도 정계를 바라보는 눈도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 정치, 정계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조간, 석간 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체크한 바로는 불발, 원 구성 불발, 뭐 이렇게 지금 속보로 뜨던데요. 불발이라 함은 여야의 합의가 안 됐다. 합의가 안 됐다는 뜻은 결국은 모든 상임위를 다 여당이 독식을 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다르실 텐데. 예,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아까 그 재정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흥분을 했었는데 국가 채무 문제도 그렇고 국가 부채 문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저희 정부 제가 수석 일을 하면서 저희가 쌓아놓던 10조 원 가까운 고용보험 기금이 이제 올해로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고용보험 기금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그 고령화를 대비해서 쌓아놓던 그 건강보험 기금이 한 20조 원이 좀 넘습니다. 그것도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정도에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국가부채 비율이 40%를 뭐 쉽사리 넘어간 이런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대한민국을 정말 거의 G7으로 만들었던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오늘도 오늘의 의회 사태는 의회 대한민국을 지탱해왔던 의회 시스템의 붕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국회에 들어가서 사실 보고 굉장히 놀랐던 것은 국회가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국회에서 그 실질적으로 표결을 하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표결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국회에서의 합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내려오는 국회의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합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도 87년 체제 이후에 네. 87년 체제 이전에는 워낙 당시 집권당이 이제 그냥 강압적으로 이끌어 갔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네. 민주화 세대 이후에 여야 간에 어찌됐건 과거의 그런 구습을 답습하지 말고 어찌됐건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해보자라고 네. 국회를 운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국회의 예. 상임위원회 배분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까지 한 40년 가까운 합의 체제의 산물인데 네. 그 시스템도 지금 이제 붕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관점에 놓고 보면 다르게 놓고 보시면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네. 우리나라의 뭐 구태 얘기하면 재벌 그룹 총수 한 명을 3년, 4년 몇십 회씩 이렇게 조사하는 것도 네. 굉장히 이상한 사법 시스템의 그렇습니다. 붕괴이고 네. 그다음에 사법적으로 다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들을 다시 재조사하자마자 사법 시스템의 붕괴이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대한민국 행정부 시스템의 붕괴를 또 저는 보는데 아하. 그 시스템의 붕괴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주요 결정사항들은 행정부가 결정하게 되어 있고 국무위원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갑자기 헌법적인 근거가 없는 청와대 사람들이 직접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결정되는 사항을 이야기하고 아하.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국무위원에 의한 대한민국의 입법, 그러니까 행정 처리 시스템 네. 그것도 붕괴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전 각 분야에 있어서의 시스템 붕괴가 일어나고 있고 그 시스템 붕괴의 마지막 형태 중에 하나가 오늘 일어난 국회의 네. 시스템 붕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국가의 삼권 분립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다 그 시스템이 붕괴됐거나 붕괴되고 있다라는 그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참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예, 그 좋던 대한민국 강소국이었던 세계가 다 작지만 강한 나라로 다 인정을 해줬던 그 대한민국이 글쎄요. 입법, 사법, 행정이 다 흔들리고 있다고 하니 예, 우리가 지금 뭐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 어떤 부분은 붕괴된 걸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고 예, 앞으로 이게 바로 6개월 1년 내에 그게 종식이 되면은 그나마 참고 견딘 건데 글쎄요. 대권은 지금 2년 남았죠. 차기 총선은 4년 남았죠. 참 시계를 보면 답답한 마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뭐 저랑 진배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 원구성 뭐 오늘 지금 속보까지 제가 전해드렸는데 예, 뭐 우리 통합당 소속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도 당에 예, 현재 그죠? 당원으로는 돼 있습니다. 당원고 돼 있고 예, 통합당 얘기를 뭐 잠깐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렇고 자,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아마 밖에서 보는 시각이 더 객관적일 수가 있을 텐데 한 달 동안에 무슨 긍정적인 요인도 당연히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을 텐데 우리 강수석이 보는 통합당의 비대위 체제 한 달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네. 당이 일부 분야에서 아젠다를 제시하고 네. 그런 아젠다가 또 내셔널 국민적 아젠다가 되는 모습이 굉장히 오래간만에 있었어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통합당 계열에서는 전부 뭘 반대하는 얘기만 주로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뭐 기본소득제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 이슈를 이렇게 아젠다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이제 그 통합당에서 저는 한번 세게 가치 논쟁이 한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예, 구체적으로. 통합당이 예. 그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지속해 왔던 가치와 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가치가 있다면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서로 배척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로 보완되는 것인지 해서 좀 격렬한 토론과 격렬한 가치 논쟁이 있어야 네.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는 건데 네. 지금은 마치
선생님이 어느 날 와서 정답은 이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네 선생님 이런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살아있는 그렇죠. 정당의 모습이 아닌 것 같거든요. 공당이 생존하려면은 그거는 아주 독약이죠. 예. 그래서 멋있게 표현하면 가치 논쟁이 격렬하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좀 더 재미있게 표현하면 좀 더 좀 매력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시끌벅적한 정당이 그렇죠. 됐으면 좋겠어요. 아하. 근데 지금은 무슨 뭐 표현이 이게 어떤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약간 절간이다 뭐 이런 표현을 예전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 정당이 절간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만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당 장악력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좋게 표현하면 당 장악력이 강한 것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당 구성원들의 패기와 열정이 아직 잘 발휘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거기서 또 나온 얘기가 이제 웰빙 정당의 한계를 못 벗는다. 기호 1번 집권 여당은 그야말로 아스팔트에서 단련된 투쟁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참 이쪽은 너무 지나치게 웰빙 정당에 안주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데 지금의 통합당의 모습을 봐도 초선 의원도 그렇고 그런 투쟁력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견해던데. 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원 구성이 아직 안 돼, 그러니까 뭐 오늘 원구성이 안 됐습니다만 상임위 배정도 안 돼 있고 해서 이제 지금 어찌됐건 개인적인 역량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까? 무수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저는 그 무수히 많은 이슈에 대해서 우리 진중권 교수인가요? 그분은 그렇게 다 이슈를 다 이렇게 관장을 하시는데 그분만큼 하시는 의원님들이 안 보인다는 게 조금 그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용 둘째치고로 다 좀 타임이 맞게 시의적절하게 메시지를 잘 뿌려대죠. 우리 진중권 교수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뭐 탁월합니다.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우리 마음을 이렇게 카타르시스하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진 교수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고 상당 부분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없지는 않으나 그렇겠죠. 다만 그런 식의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평상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바로 그냥 자판기 내듯이 탁탁 나오는 얘기는 그럴 수는 없겠죠. 아닌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지금 현재 유권자, 우리 일반 시민들이 뭐를 가장 궁금해하고 뭐를 가장 답답해하는지를 우리 제1야당, 뭐 싫든 좋든 간에 제1야당이기 때문에 우리 통합당 지금 현역 의원들은 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싸울 거는 싸우고 물론 뭐 원구성이 아직 안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집요하게 물 건 또 물어서 놓지를 않는 그런 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 아주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의제 아젠다 세팅 그 설정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기본소득 이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각종 이 언론에는 김종인 기본소득 적극 뭐 도입 고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다른 비대위원 이대 여기서 초청을 해서 정확한 워딩이 뭐였냐라고 하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라면은 검토해 볼 만은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워딩이라고 합니다. 기본소득 또 일각에서는 안심소득이 대안으로 또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 수석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본소득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가 제가 철학의 문제가 있고요. 철학의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재원의 이슈가 있고 세 번째는 현실의 이슈가 있다니 크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우리가 복지에 대한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이 통합당 계열에서 지켜온 보수의 철학이라면 그러니까 통합당 계열의 철학이라면 보수라는 표현을 안 쓰고 통합당 계열의 철학이라면 오케이 일하는 사람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가난하면 안 된다. 근데 일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돈을 더 보태준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한테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못하신 분들은 정부가 책임진다. 네. 이런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합당 계열에서 가지고 온 복지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제 기본소득, 안심소득의 세부적인 안들이 별로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네. 그 세부적인 안들을 보면 전부 어떤 베이스가 있냐면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게 해주자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안은 6천만 원, 6천만 예. 원. 안심소득의 경우에 그렇죠. 6천만 원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3천만 원 주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게 안심소득 네. 이슈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게 하는 것이 그게 뭐 인류가 꿈꿔온 이상일 수는 있으나 그게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의 가치냐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돈이 네. 작게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안심소득의 경우에는 6천만 원 기준해서 50% 기준을 하게 되면 약 42조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네. 안심소득 국민들한테 매월 30만 원씩 주는 경우 뭐 180조 원까지 이렇게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정말로 그 돈 어디 하늘에서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안 네. 떨어집니다. 예. 예. 그거 이것저것 옮기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예. 현실적으로 예산 시스템이나 복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디테일을 잘 아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아하.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본소득, 안심소득 부분을 도입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복지제도를 다 없앤다고 하는데 절대 못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국민연금 없앨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못 안 되죠. 없습니다. 네, 없애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세 번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돼 있다는 서유럽 국가에서도 안심소득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네. 어찌 가장 역동적이고 앞으로도 더 발전과 미래에 배고파야 할 대한민국에서 그 소리가 나오는지 저는 정말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안심소득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뭐 영원히 버려야 할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철학의 문제, 재원의 문제, 그리고 타국의 문제, 다른 나라의 문제를 같이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이고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더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제가 네. 대통령 선거도 해보고 공약도 만들어보고 정부도 운영해본 결론은 네. 현실적으로 제일 걱정되는 거는 네. 안심소득이나 뭐 기본소득을 하고 나면 예. 앞으로의 모든 대선은 그 기본소득을 더 올려주겠다는 걸 겁니다. 예. 저쪽이 월 50만 원이야? 우리는 60만 원이야. 그렇겠죠. 그 싸움이 될 거는 저는 그건 눈에 이번 총선에도 그런 그 똑같습니다. 양상이 벌어졌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망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충분한 네.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도입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안심소득, 뭐 기본소득 지금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강수석은 더 신중하게 이거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브레이크론을 지금 펼치고 계십니다. 네.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더 고려할 부분이 더 많다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네. 이제 이 안심소득을 주창하신 분들은 어떤 네.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냐면 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뭐 있게 되면 국민들이 다 일자리를 잃는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국민들이 없으니까 정부가 기본적으로 먹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논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는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의 역사는 항상 그 없어지는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그렇죠. 창출되어 왔던 다른 것들이 모습의 일자리들이 그럼요, 계속 그렇습니다. 창출이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네. 된 거고 예. 이번에도 이번만 유난히 예외가 될 것이라는 건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논거도 네. 기본소득을 도입하던 논거도 좀 그런 근거가 좀 약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안심소득, 기본소득 여러분들 이해 그 깊이가 조금 더 깊어졌을 걸로 저는 보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역시 궁금사항을 대라면 아마 10중 8구 집값, 부동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부동산 이걸 어떻게 지금 우리 강수석 보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강수성님, 집값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지만 참 예. 어려운 문제고 네. 그 집값이랑 비슷한 게 이제 주식값이 있습니다. 네. 주식이 있는데 네. 경제학자들 중에 주식해서 돈 번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저희 그렇습니다. 그거고 아주 뭐 유명한 격언이죠. 예, 그리고 예. 그 케인즈인가 뭐 하시는 분이 예. 돈을 벌었다고 얘기가 있는데 예. 그분 이야기도 그분은 와이프 얘기를 듣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본인이 한 게 아니라고 그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식과 예. 부동산과 같은 자산 가격은 예. 예측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예.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무책임하게 말씀드려요. 제가 드린 말씀에도 책임질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경제학적인 분석을 놓고 보면 네. 두 가지입니다. 결국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는 결국 하나의 제일 중요한 변수는 금리고요. 금리입니다. 예, 예. 지금의 금리 하강 속도, 금리 하락 폭을 놓고 보시면 지금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거는 지금 같은 저금리 추세에서는 뭐 당연할 도리가 없다. 당연할 도리가 예. 없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한 집값이 안정되려면 공급이 늘지 않고는 뭐 절대 안정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걸 정부가 인위적으로 막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금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공급을 줄이는 효과인데 시장의 선수들은 공급을 줄이는 걸 보고 또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엊그저께 21번째 규제 혜택이 나왔죠. 했는데 이제 네. 노무현 정부 때 30번을 했으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9번도 남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친구가 보내온 예. 그 카톡에는 예. 보수 정부 때 집을 사서 진보 정부 때 집을 팔면 대박이다. 뭐 이렇게 보내온 이렇게 하기도 하던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정부가 이렇게 각종 대책을 하다 보니까 그 풍선 효과가 경기도 지역까지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경기도 지역이 오르고 나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제가 이제 요새 만나서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시장의 분위기는 서울 그 근교 값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서울 중심부의 아파트 값이 싸 보인다는 거예요. 아하. 과거에는 격차가 이만큼 그렇죠. 이만큼 네. 났었는데 저쪽이 이만큼 올라오고 나니까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네? 많이 그럼 여기 살 거면 여기 하지. 어허. 이런 식의 그런 게 돼서 그래서 이제 현재 상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면 네. 집값이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하락할지라도 이런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네. 집값은 올라갈 요인이 더 크다라는 게 그냥 상식적인 판단인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예, 부동산 대책 엊그저께 나온 게 21번째 노무현 5년 동안에 딱 30번 대책이라는 걸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9번을 더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예, 참 웃을 수도 없고 웃기지도 않고 참 웃픈 얘기. 예. 9번 더 나오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강수석과 경제 얘기 또 정치 얘기 사실 뭐 경제와 정치를 완전히 분리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죠. 저희들이 경제로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정치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뒤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화면에 하반기 우리 삶 어떻게 바뀌나로 제가 가제를 달았습니다마는 지금 나온 얘기 경제, 정치 이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지금 이제 내일 모레가 7월 1일이죠. 네. 오늘이 월요일이고 수요일부터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자, 우리 두루두루 경륜을 쌓아온 우리 강수석의 하반기 삶 이렇게 바뀔 것이다라는 힌트를 한번 좀 얻어보겠습니다. 우리 강수석께서 한번 힌트를 줘보시죠. 이게 네. 이렇게 바뀐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네. 또 그냥 제 생각에는 네. 전진할 때가 있고 지켜야 할 때가 있는데 예. 이번 하반기는 웬만한 것들은 좀 지키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일반인한테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게 될까요? 지켜야 하는. 저는 감은 잡았습니다만. 예.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네. 최근 뭐 20년 내에 가장 불확실성이 큰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가 극성을 부렸던 올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불확실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네. 그거의 시발 중에 하나는 그거의 이제 시발점 중에 하나는 네. 국회일 겁니다. 국회. 네, 정치가 네. 177석을 얻은 177석인가요? 네. 177석에다가 177%, 플러스 예. 뭐 합치면 범 여권이 180석으로 예. 지금 파악을 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네. 의석을 가진 여당인데 네. 그 여당은 이제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나의 길을 갈 거다. 근데 그렇죠. 그 나의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선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본 모습으로는 앞으로 길은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그 정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금년 하반기는 정말 어떻게 정치 상황이 전개되면서 어떤 법률이 어떻게 도입될지 굉장히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코로나가 있든 없든 간에 네. 코로나가 계속 있으면 계속 더 불안할 것이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네. 마치 물이 빠진 이후에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나타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경제 치부들이 곳곳에 드러날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경제적인 불확실성도 굉장히 커 보인다는 생각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이제까지는 뭐 좌파다 우파다 보수다 진보다 이제 이렇게 네. 뭐 분류되기도 했습니다만 네. 이제 하반기에는 네. 더욱더 그런 식의 기존 분류가 아니라 네. 정의와 불의로 더 나눠질 것이고 정의와 불의 간의 사회적인 대결은 점점 더 극한으로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굉장히 물론 디테일한 사회적인 조그만 변화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가 보다 좀 보수적인 그러니까 좀 삶의 태도나 이런 걸 견지하면서 네. 뭐 마찬가지로 뭐 제가 어디 가면 그래도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 해야 돈 벌어 이런 말씀도 많이 듣는데 돈을 많이 벌려고 하신다기보다도 돈을 지키는 방향이 더 좋겠다라고 예. 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여러 가지로 해주셨습니다만은 제 방식대로 요약을 하면은 새로운 일을 벌이는 거, 그거는 어느 때보다도 리스크가 높다,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있는 그 진지를 더 구축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삶의 방법 아닌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도 무난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일 버리시지는 말아주시고 뭐 반드시 꼭 9월달, 10월달에 뭘 해야 된다라는 거는 하셔야죠. 그런 건 하지만 뭔가 새롭게 하면서 이거 할까 말까라고 할 때는 지금 상황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강수석과 한참 얘기를 주고받는 도중에 제가 이 댓글창을 자주 못 봤습니다만은 몇몇 분이 뭐 아니요, 못요,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모습이 혹시 저게 어떤 뜻인가 제가 전후좌우를 몰라서 하는데 일주일 전에 했던 그 충청도는 왜 웃긴가 제가 진행했던 대담 프로 그 흉내를 내시는 겁니까 지금? 예, 제가 그때 개 드십니까를 개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못혀 아니혀 그걸 지금 흉내를 내시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뭐 관심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강석군 수석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거 도움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마 이해가 높으셨을 텐데 우리 강수석,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미래 유권자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좀 여러 가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이 좀 빨라서 어떻게 받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고
근데 이제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여기까지가 끝인가 뭐 그런 노래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까봐 매우 겁납니다. 겁나고 역시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믿을 건 우리 국민들밖에 없다.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것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나라 어떤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저는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결국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인데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나은 미래 같이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마지막에 우리 댓글을 보내주신 제이콥님이 딱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매우 유익했습니다. 예, 아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유익한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면은 오늘 우리 강석훈 수석 모시고 이 1시간짜리 대담 반은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기회 되는 대로 이렇게 전문가들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경제, 정치 두루두루 경험을 하시는 우리 강 수석 요소요소에 아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